제가 어제까지 이거 정리했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좀 슬퍼요. 미어졌습니다, 가슴이. 2001년도에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경찰이요. 이상한 영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음성은 없어요. 젊은 애들이죠. 미리 경고. 스포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알고 계시는 분들 제발 스포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좀 어려 보이고 애들이 좀 까부는 그런 장면이에요. 경찰은 젊은 애들이 좀 노나 보다. 둘이 누워가지고 장난치나 보다. 쇼트 찍었나? 했는데 오늘 사건 다 듣고 나서요. 이 영상을 다시 본다면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름 돋는 장면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좀 슬프고 지금도 가슴이 조금 먹먹한 그런 사건이에요.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다니엘 홀세스인데요. 1976년 1월생이에요. 오리건주 에스타카다 출신인데 여기가 시골 마을이거든요. 인구가 한 4,000명밖에 안 돼요. 농촌 마을. 다니엘 가족들도 농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일찍 일어나서 농장 일 돕는 게 일상이었어요. 성실함, 부지런함, 정직함, 몸에 밴 청년이었습니다. 얼굴도 잘생겼죠. 또 학창시절의 별명이 스마일맨이었어요. 맨날 웃고 다닌다고. 다니엘 나중에 사진 찍은 거 보면 다 웃거든요. 선생님들도 야, 너 뭐 좋은 일 있어? 물어보기도 하고 또 성격도 너무 착한 거예요. 애들이 하기 싫어하는 뭐 청소, 귀찮은 일들 다 도맡아서 하고 주변에 친구도 잘 챙겨요. 한 번은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좀 애들이, 일진 같은 애들이 그 애 신발을 훔쳐버린 거야. 어디다가 숨겨뒀어요. 그 맨발로 집에 어떻게 가라고. 다니엘은 나랑 신발 같이 신자 벗어줍니다. 한 짝씩 같이 신고 가자고. 완전 천사죠. 재능도 많아요. 먼저 컴퓨터. 중학교 때 아빠가 컴퓨터를 사들고 온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뭐 게임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컴퓨터 처음 딱 만졌을 때. 뭐 지뢰찾기, 카드놀이 이런 거. 근데 다니엘은 베이직 같은 프로그래밍 배워가지고 게임을 만들어요. 똑똑해. 또 악기도 잘 다루고 피아노랑 드럼도 잘 치고 드럼을 얼마나 잘 치는지 다른 학교에도 막 소문나고 드러머 댄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할 때는요. 오리건주의 주도인 세일럼으로 이사를 가요. 여기서 학사 받고 경영학 석사까지 마쳐요. 그리고 이 시기에 다니엘이 운명 여자를 만났어. 세일럼에서 나고 자란 엘리자베스 슈아락입니다. 다니엘보다 7살이 어려요. 그리고 엘리자베스도 너무 예뻐. 이 사람 둘이 데이트를 하잖아요. 손잡고 걸어다니면 찾아온대 누군가가. 와서 명함 주면서 혹시 모델할 생각 있나요? 길거리 캐스팅. 엘리자베스도 성실했어요. 학교도 잘 마쳤고 알바로 진짜 모델 일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2001년에 다니엘이 석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결혼을 해요. 그리고 결혼 생활 5년 동안 딸 둘,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 셋째가 다시 딸입니다. 다니엘은 아이들을 끔찍히도 아꼈는데 어느 정도냐면 딸, 아들 이렇게 부르지도 않아요. Three Angels라고 불렀어. 보통 이제 아빠들이 뭐 my kids, my son, 뭐 my girl 이렇게 부르는데 my angels 이렇게 불렀어. 부를 때. 얼마나 스윗해. 애가 셋이니까 my first angel, second angel, third angel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니엘은 IT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퇴근하고 나면 불이 나게 달려와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시간 보내고 최대한 바쁜데도 아이들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했고요. 늘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난 무서울 게 없어. 완벽한 가족이 있는데 멋진 아빠였습니다. 그러다가 다니엘 가족이 이사를 가게 돼요. 다니엘이 이직하게 되면서 네바다주 라스베거스로 가요. 여기에 가족이 정착하면서 다니엘은 자기 IT 회사도 직접 운영을 하고요. 떼돈은 아니지만 나름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면서 중산층으로서의 입지를 다집니다. 2009년이었어요. 결혼한 지 8년 만에 어느 날 와이프가 여보,
사실은 나 정치하고 싶어. 내년에 네바다주 상원의원 선거에 나가고 싶은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늘 꿈꿔왔다는 거예요, 정치를. 당시에 엘리자베스가 26살밖에 안 됐거든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선거에 나가겠다고? 또 엘리자베스가 출전하겠다라고 말한 그 지역은요, 이미 재선까지 성공한 의원이 딱 자리를 잡고 있었어. 누가 봐도 어려운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그 선거가 뭐 말이 선거지 돈이 많이 들어가죠. 아이들 셋이나 키우는데? 그럼 육아도 좀 소홀해질 거고, 당선돼도 더 바쁠 테고. 다니엘은 아직 아이들이 어린데 나 사업도 하고 있고 갑자기 당신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어떡해? 우리 결혼하기 전에 그런 계획이 없었잖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1도 고민하지 않고요. 그래, 당신이 하는 거라면 내가 다 지원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아이들 돌보면 되니까 내가 책임질게. 이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그래도 다니엘은 너무 좋았대. 내가 와이프랑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구나. 그게 너무 행복했대요. 그렇게 엘리자베스는 선거운동하면서 전국을 돌겠죠. 막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다니엘은 뭐 했을까? 집에서 육아했어요. 아이들 돌보고, 일은 재택으로 하는데 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혼자서 아이들 셋을 키워야 돼. 손 제일 많이 가는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었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밥도 챙겨주고, 오후에 또 북미 애들 일찍 오죠? 학원 뺑뺑이 그런 것도 없어요. 오후에 집에 돌아오면 또 놀아주고, 놀이공원도 가고, 하이킹도 하고, 또 다니엘 성격상 아빠 일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니들끼리 놀아. 이럴 남자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하루가 다 지나가. 아이들하고 놀다 보면 일은 언제 하냐? 새벽에. 아이들 다 씻기고 재우고 새벽에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합니다. 잠도 잘 못 잤겠죠. 이런 육체적인 노동뿐만 아니라요. 선거 자금도 다니엘이 다 지원했어요. 자기 사비를 털어서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든든한 아빠이자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자베스도 바빴죠. 선거 활동하느라. 남편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잘해야지. 당선돼야지. 엘리자베스가 내건 정치 슬로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가족 가치, 그리고 건전한 도덕성. 내가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누구보다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나왔어요. 그러다 2010년 11월 2일에 공화당 의원으로 엘리자베스가 당선됩니다. 네바다주 상원 의원이에요. 당시 27살. 네바다주 역사상 최연소로 입법 후에 입성한 정치인이었어요. 되게 매력적이죠. 일단 그런 상징적이고, 엘리자베스 집안이 대대로 정치하는 집안도 아니었어요. 연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젊은 가정주부가 정치에 입문을 했어. 엄청난 성과 아니에요. 그렇게 미국 전역에 이름이 알려지고요. 한국에서도 이름이 검색하면 나와요. 한국 블로그에도 여러 군데 실렸더라고요. 사람들은 정치계 슈퍼스타가 등장했다. 장차 거물급 정치인이 될 거다. 점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었고 지지해준 사람이 한 명 있죠. 남편 다니엘. 당선 축하 기자회견 할 때요. 다니엘이 나와서 와이프 꼭 끌어안아주면서 울면서 당신이 해낼 줄 알았어. 고마워.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가족이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요. 엘리자베스가 당선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아니, 다니엘은 부쩍 와이프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좀 수상한데? 일단 엘리자베스 화장이 달라졌어요. 되게 진해졌어. 그리고 안 하던 다이어트를 해요. 옷도 평소에 안 입던 거, 좀 노출도 심하고 영리해 보이는 그런 옷들만 사요. 처음에 다니엘은 와이프가 유명해져서 정치를 하니까 외모도 관리를 해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당시에 엘리자베스가 갑자기 막 유명해지면서 거의 인플루언서급이 되면서 화보도 찍거든요. 화보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맥심이야. 이런 걸 찍었어요. 사막 한복판에서 비키니를 입고. 아니 뭐 이것도 좋아. 아이 엄마지만 이런 것도 몸매가 돼야 찍을 거 아니에요. 너무 야하다. 뭐 이런 걸 찍었어. 맥심 잡지에도 나오고 광고도 찍었어요. 왜 어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인인지 연예인병 걸린 건지 미국 문화인지도 모르겠어.
다니엘은 그냥 이해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갈수록 이게 광고 촬영, 화보 촬영 이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계속 수상한 게 보이는 거지. 특히 집에 있을 때 엘리자베스가 계속 문자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핸드폰이 떨어지지 않아 손에서. 여보, 누구랑 그렇게 연락하는 거야? 그 의회에서 나 도와주시는 분이 있거든. 타이거라는 분인데 일 때문에 그래. 다니엘은 그래 알았어. 바람났네 저거. 타이거 우즈는 아니고요. 타이거 헬겔리안이라는 남자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근데 전직 프로 골퍼는 맞아. 지금은 네바다주 의원이었어요. 같은 의원이었던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게 이름을 들었어요. 아, 타이거라는 의원이랑 친하게 지내는구나 라는 건 알게 됐어. 근데 가만 보니까 이거 좀 해도 너무한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부부가 자고 있었어. 침대에서. 옆에서 문자가 와. 새벽에. 아니 이 시간에 연락할 일이 뭐가 있어? 남녀가? 유부남 유부녀가? 다니엘은 자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로 전화했습니다. 문자 보고서. 이보세요 타이거 씨. 저 엘리자베스 남편입니다. 부탁인데요. 사적으로 제 아내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도 가족이 있잖아. 우리 가족 좀 제발 내버려둬요. 이렇게 정중하게 경고를 했어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지. 찾아갈 수도 있지. 그래도 다니엘이 자기 와이프 정치하니까 최대한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타이거는 알겠습니다. 일 때문에 연락한 거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통화를 하고 일단락이 되나 싶었어요. 둘 사이가. 근데 아니었어. 엘리자베스가 임기 시작한 지 한 1년도 안 됐을 때예요. 출장을 갔다 오겠다고 하네. 원래 출장이 잦았어요. 자주 다녀. 그렇게 며칠 동안 집을 비웠는데 알고 보니까 타이거랑 단둘이 여행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다니엘에게 걸립니다. 이게 어떻게 걸렸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뭐 사진을 받거나 뭐 파파라치에게 찍혔거나 뭐 그런 게 있겠죠. 다니엘이랑 대판 싸우는데 다니엘이 얼마나 분하겠어요. 이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와이프에게 욕을 합니다. 아시죠? 해변이랑 발음 비슷한 거. 그러면 지금 엘리자베스가 빌어도 부족할 판에 쥐 잘한 것도 없으면서 막 부들부들 떨고요. 자기 욕 들었다고. 뭐? 다시 말해봐. 뭐라고 했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욕을 할 수가 있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달려들어. 다니엘도 화가 나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큰 소리도 치고 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엘리자베스는 이거다. 이거 내가 책 잡았다 싶었는지 경찰에 신고해버립니다. 다니엘이 신고한 게 아니라요. 엘리자베스가 신고한 거예요. 제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요. 싸우게 됐거든요. 저를 때렸습니다. 바람은 본인이 폈는데 거짓말한 거예요. 뭐 몰라요. 그리고 때렸대. 자기 맞았대. 근데 그건 모릅니다. 다니엘이 폭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일단 둘이 말이 다르거든요. 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하는 거긴 한데 다니엘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욕은 했습니다. 근데 때린 적은 없어요. 억울하다고 했어. 나중에 경찰은 그럼 엘리자베스 저 어디 맞았어요? 이제 물어보니까 왜냐면 이런 거 증거로 남겨야 할 거 아니에요. 사진 찍어야지. 근데 엘리자베스가 막 펑펑 울면서 여기 뺨도 맞았고요. 여기 목덜미도 잡혔고요. 아 그래요? 저기 그럼 어디 한번 봅시다. 근데 경찰이 보니까 어디요? 거기 어디요? 멀쩡한 것 같은데 안 보여. 상흔이 없어. 병원 진단도 나온 게 없습니다. 만약에 엘리자베스가 말한 게 진실이다. 나 맞았다. 아니면 뭐 성적으로 뭔가 당했다. 그러면 이 똑똑한 여자가 또 유명한 여자가 어떻게든 증거를 남기려고 하지 않았을까? 자기 주장 뒷받침하려고? 근데 없어요. 증거가 없어. 근데 어떻게 됐냐? 다니엘이 체포됐어요. 진짜 어이가 없는 게 혐의가 특이해요. 혐의가 뭐냐면 오픈 앤 그로스 루드니스. 이게 한국어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공공외설 행위. 기소까지 됐어요. 이게 원래는 뭐냐면 공공외설 행위예요. 예를 들면은 연상되는 거, 뭐 바바리맨.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서 뭔가 음란한 행위를 했다. 아니면 타인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 폭행 아니고요. 신체 접촉입니다. 술집에서 모르는 사람이 막 만취해가지고 막
시비가 붙었어. 너 뭐야? 너 나 미쳤어? 이러면서 그냥 어깨빵 정도 한 거? 그럴 때 적용되는 법이에요. 공공장소에서 벌어져야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신체 접촉이 벌어져야 하는 건데, 단둘이 있는 부부가 집안에서 말다툼한 건데 이 혐의를 씌운 거예요. 그것도 다니엘에게만. 씌우려면 같이 씌워야지. 문제는 이 법이요,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진단서 없고 뭐 멍이랑 아무런 상처가 없어도 체포가 가능하다. 기소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오로지 피해자의 주장만 가지고 기소를 할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이 나 이렇게 쳤는데요? 하면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이상한 법이네요.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네바다주에서도. 허위 신고도 많고 억울한 사람 계속 나오니까 이거 폐지해야 한다. 논란이 많은 법이라고 해요. 아무튼 다니엘은 이 일로 재판까지 받아요. 기소됐으니까. 유죄 나오고 6개월간 보호관찰, 또 분노 조절 프로그램 이수해라 명령 받았는데, 무엇보다 치명적인 게 성범죄자로 등록이 됩니다. 미국 아시죠? 성범죄자 등록되면요, 주변에 이웃들에게 여기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습니다. 우편물로 통지돼요. 심지어 홈페이지에도 이름이랑 신상 다 공개돼요. 이게 뭐야.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 그래서 제가 혹시나 엘리자베스의 주장이 맞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처벌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에요. 이거 진짜 다니엘이 억울하게 당한 거래. 아니, 그동안 와이프 선거 나간다고 뒷바라지 다 하고 아이 셋 키우면서 고생했는데 고작 돌아온 게 불륜에 모함에 전자발찌야.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죠. 그래도 다니엘이 아이들 생각해서 잘 살아보려고 했대요. 일단 6개월 동안 보호관찰 받아야 하니까 같이 교회도 다니고 부부 상담도 받고 좀 노력을 했는데 엘리자베스가 안 되더래. 이 타이거랑 연락을 못 끊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지도 않습니다. 타이거랑 계속 연락 주고받아요. 다니엘은 안 되겠다. 일단 6개월 기간은 내가 감찰 받는 그 기간이니까 이혼 소송 이런 게 어려웠다고 해요. 6개월 딱 끝나자마자 엘리자베스에게 이혼 소송을 겁니다. 근데 부부의 이혼 과정이 그야말로 지옥이었어요.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을까?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 아이 셋 양육권이었거든요. 피 터지는 싸움이 벌어지는데, 또 엘리자베스가 유명인이니까 뉴스 기사에도 막 나오고요. 정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받아요. 왜냐면 엘리자베스 슬로건이 뭐예요? 정치 슬로건? 가족, 사랑, 가치, 건전함, 바른 가치관, 이런 것들인데 타이거랑 불륜 났네? 소문 다 나고, 남편은 성범죄자로 몰리고, 사람들은 정치인 역시 저 믿을 거 못 된다. 논란의 중심이 된 거지. 어떤 느낌이냐면요, 인플루언서 채식주의자야. 여러분, 저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홍보해. 혼자 조용히 하는 거 아니고 막 다 떠벌려. 그렇게 말하다가 이렇게 햄버거 몰래 먹고 들킨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완전 쪽팔리는 거지. 이렇게 욕을 계속 먹으니까 엘리자베스가 자진 사퇴할 법도 한데 내 가정도 못 지키는데 뭔 정치를 하겠어요? 근데 기자회견을 엽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불륜 저지르지 않았고요. 항상 남편만 바라봤고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타이거와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오히려 남편이 저를 안 믿었고요. 저 맞았습니다. 다니엘 유죄받은 거 다들 아시죠? 거긴 다 이유가 있어요. 여론은요, 엘리자베스를 질타하는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이들도 알 거 아니까 우리랑 비슷한 감정이었어요. 미국에서 기자들이 이런 거 얼마나 잘 캐요. 그동안 다니엘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엘리자베스를 엄청 욕하는데 또 당 내에서도 이미 타이거랑 그런 사이다 소문 다 나 있었고, 또 회의도 잘 안 나오고 연락도 잘 안 됐다고 합니다. 바람핀다고. 그러니 당 의원들, 같은 당 의원들, 당원들 너 나가라, 사퇴해라 종용하니까 2012년도에 결국엔 물러났어요. 근데 나갈 때도 끝까지 자기 잘못 아니라고. 저는 이제 싱글맘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의 정치 슬로건인 가족 사랑을 저 자신부터 못 지키는 건 모순입니다. 스스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의원직에서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불륜은요,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가정을 위해서 나가는 거라고 포장하는 거지.
같은 해에 다니엘과도 이혼이 마무리가 돼요. 근데 양육권을 엘리자베스가 가져가요. 새 아이들 전부 다 다니엘이 졌어. 자, 여기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공공외설 혐의, 그 모함당한 거, 공공장소도 아닌데 유죄받은 거, 그게 컸다고 합니다. 소위 전과자 아니에요. 아빠가 전과자야? 그럼 안 돼.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렇게 엘리자베스는 아이들 셋을 데리고 라스베가스를 떠납니다. 어디로 가냐? 진짜 생뚱맞게 알래스카로 가요. 근데 왜 알래스카로 갔을까? 갑자기? 추운 알래스카에 간다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왜 갔을까? 연어 먹으러 가나? 타이거랑 결혼하려고. 아니라며. 끝까지 불륜 아니라고 잡아뗐는데 이혼하자마자 알래스카로 도망가서 재혼을 합니다. 이 옆에 아이들 서 있어요. 너무하지 않아요, 진짜? 당연히 다니엘 귀에도 들어갔죠. 다니엘은 얼마나 씁쓸했겠어. 이런 결혼 사진 봤을 때 얼마나 심정이 무너졌을까? 이 위치엔 원래 내가 있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요, 별로 놀랍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예상했대요. 대신에 아이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내 3명의 작은 천사들, 우리 엔젤들, 저 멀리 알래스카에 떨어져 있어. 자주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고통은 정말 경험해본 사람만 알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네바다에서. 일 중독에 빠졌는데요. 그래, 바쁘게 살다 보면 슬픔을 좀 잊을 수 있을 거야. 일벌레가 됐어요. 근데 일 중독도 아니야. 그냥 자기 살려고 간신히 매달리는 거지. 일이라도 안 하면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또 시간 날 때마다 아이들하고 영상통화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고 해요. 그때마다 아이들 얼굴 보면 이제 사무치게 그리운 거예요. 아이들도 아빠 보고 싶다고. 엄마, 우리 라스베가스 돌아가자. 나 여기 추워, 싫어. 말하는데 엘리자베스는 안 돼. 우린 앞으로 여기서 살아야 돼. 또 다니엘이랑 엘리자베스랑 양육권 싸움하면서 사이가 엄청 안 좋아졌거든요. 그냥 서로 꼴도 보기 싫어했어요. 보통 이혼하고도 잘 지내는 부부들이 있는데 이들은 아니었어. 그래서 다니엘이 가끔씩 시간 나면 바쁜 시간 쪼개서 비행기 타고 비행기로 한 5시간 반 걸린다고 해요. 그거 타고 갑니다. 아이들 보려고. 몇 시간이라도 만나보려고. 이게 알래스카에서 아이들하고 시간 보냈을 때 사진이에요. 재혼해서 아이 낳으면 좋겠다. 다니엘 재혼해요. 재혼을 하는데 보그다나라는 여성이거든요. 한 몇 년 같이 살았는데 이 2번째 결혼도 잘 안 됐어. 2018년도에 이혼을 합니다. 당시 다니엘은요, 인스타그램을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었어요. 인스타그램 포스팅한 게 지금 페이스북에도 남아있거든요. 2개가 연동되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돈 자랑하거나 허세 쩌든 그런 사진이 아니에요. 막 좋은 글들, 힘들 때 행복해지는 법, 긍정적으로 사는 법, 명언들을 막 올려놨고, 제가 봤을 때 인상 깊었던 글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한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온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눈빛에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는데 뭔가 외로워 보이지 않아요? 우수에 가득 찬 느낌? 그리고 사진도, 지금 이 사진도 봐요. 이거 딱 봐도 휴대폰 돌이나 이런 데 세워두고 자세히 굽혀가지고 나 나오게 찍은 거 아니에요, 혼자. 타이머 해놓고. 그래도 나 이렇게 잘 살고 싶어서, 밝아지고 싶어서 한 거지. 또 다니엘이 한국 영화를 좋아했어요. 주말에는 한국 영화를 봤다, 이런 포스팅도 있고, 기생충 포스터도 올리면서 되게 재밌게 봤다고 그런 내용도 있는데, 뭐도 있냐면, 이거 보여요? 한국 레스토랑에 간 거야. 한국 문화 되게 좋아하나 봐요. 소주까지 시켰는데 왜 또 혼자 먹어? 저도 혼밥 잘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다니엘의 스토리를 모르면 그냥 혼밥 하나 보다 하지만 저만 그래요? 저는 다니엘의 스토리를 알고서 이걸 보니까 너무 짠한데? 아이들이 다 알래스카에 떨어져 있고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고, 원래라면 그 불륜만 아니었다면 우리 가정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얼마 뒤에요. 그래도 다니엘에게 믿을 수 없는 행복한 일이 찾아옵니다. 엘리자베스가 아이들을 데리고 네바다로 돌아온 거예요. 이 사진은 아이들이랑 다니엘 엄마예요. 어머니 크리스틴입니다. 왜 왔냐면 이혼한 건 아니에요. 타이거랑 같이 왔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추웠겠죠, 알래스카.
라스베가스에 살던 사람이 알래스카에서 정착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어. 또 선거에 출마합니다. 2018년도에. 상원 의원 나가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온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안 됐어요. 엘리자베스가 예비 선거 때부터 참패했거든요. 뭐 어찌됐건 다니엘에겐 잘 된 일이죠. 아이들이랑 보내는 시간도 좀 많이 늘어났고 자주 보게 됐고. 그러다가 2020년이 되었습니다. 이때 첫째 딸이랑 둘째 아들은요, 이미 성인이 됐어요. 독립해서 나갔는데 막내딸 시에라만 아직 16살이었어요. 시에라예요. 어릴 때. 근데 16살이에요. 고등학생이죠. 근데 시에라가 나 아빠랑 살고 싶어. 아빠 집에서 지낼래. 엘리자베스는 안 돼. 야, 네 아빠는 범죄자야. 위험한 사람이야. 엄마 말 들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막 화가 났지. 아니, 도대체 애를 만나면 무슨 말을 했길래, 어떻게 애를 구워 삶았길래 아빠 집으로 간다는 거야? 양육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해도 안 가고 불만만 가득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시에라가 아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다니엘 집에는 시에라 방도 생겼고 침대랑 책상이랑 시에라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또 자주 엄마 나 오늘 아빠 집에 자고 간다. 엘리자베스가 말려도 안 돼. 나중에는 그냥 무시하고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니엘은 당연히 우리 세 번째 엔젤 감쌌죠. 그래 아빠랑 같이 지내자. 그러다가 일단 시에라의 의견이 그러니까 아빠랑 지내고 싶다 하니까 다니엘이 양육권 소송을 냅니다. 시에라 양육권을 아빠인 나에게 달라. 아이가 공부하고 좀 안정을 찾는 데는 제가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사실은요, 시에라가 조금 아팠어요. 정신질환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엘리자베스가 예전도 그렇고 재선 출마할 때도 그렇고 한참 선거 준비하느라 바쁘니까 시에라를 병원에 다니엘이 데려갔거든요. 주기적으로. 한 7번에서 8번 정도 테라피스트를 만났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판사님한테. 그 역할을 제가 했는데요. 제가 시에라를 돌보는 게 맞습니다. 소송을 한 거예요. 엘리자베스 가만히 있지 않았죠. 울면서 막 판사님, 다니엘 집은요, 시에라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건 다니엘이 시에라에게 계속 엄마 욕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지금 아빠를 더 좋아하게 된 겁니다. 또 시에라 정신적으로 큰 문제 없는데요? 그래서 병원에 안 데려간 건데요? 다니엘은 다시 판사님, 우리 집엔 침실이 4개입니다. 딸아이가 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에라가 직접 쓴 편지가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데 편지 내용은 시에라가 저는 아빠랑 살고 싶습니다. 아빠랑 있을 때 더 안정감이 느낍니다. 라고 직접 적은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엘리자베스는 저거 다 다니엘이 시킨 거라고. 협박해서 쓴 거다. 우리 딸은 절대 그런 말 할 리가 없습니다. 무려 6개월이 넘는 법정 공방이 있었는데요. 판사가 지친 거예요. 이보세요. 두 분 이렇게 싸우면 결국 고통받는 건 아이입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아니 아이가 아프다면서. 아니 이러다 무슨 일 날지도 모르는데 아이를 먼저 생각해야지. 결국에는 다니엘의 양육권 소송을 기각해버려요. 그럼 원래 양육권자 누구예요? 엄마니까. 엄마가 다시 시에라를 데려갈 수 있는 거지. 다니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된대 법원에서. 어떡해. 세 번째 엔젤 짐 싸서 엄마 집으로 가자. 엄마랑 행복하게 살아. 시에라를 엘리자베스 집까지 직접 태워줍니다. 근데 이날 밤에 시에라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엄마랑 대판 싸우고 나 아빠 집에서 살 거야! 싸우고 몰래 나와서 우버 타고 다니엘 집으로 도망갔어요. 다니엘은 이거 돌려보낼 수도 없고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시에라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오늘 하루만 자고 내일 엄마 집에 가자. 근데 애가 말을 듣나? 엘리자베스 찾아와서 막 어르고 달래고 그래도 안 돼. 계속 아빠랑 살 거래요. 그리고 16살이면 다 컸잖아요. 이거 강제로 짖을 끌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엘리자베스는 그러면 그럴수록 다니엘을 더 원망합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다. 도대체 애한테 뭔 소리를 한 거야? 불만이 점점 쌓여갔어요. 그러다 몇 달 뒤인 2021년 4월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4월 8일이었는데 아침에 라스베가스에 있는 ATM 기계 있죠? 거기서
수백 달러가 인출된 거예요. 뭐 수백 달러면 한 몇십만 원 정도? 그 계좌는 다니엘 거였어요. 근데 계좌가 다니엘 단독 명의가 아니라 다니엘이 재혼했을 때 있죠. 보그다나랑 공동 명의 계좌를 만들었거든요. 그걸 정리를 안 했나 봐, 이혼하면서. 그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겁니다. 원래 이 계좌는 보그다나는 아예 신경 안 쓰고 있었고 다니엘만 뭐 돈을 좀 넣어놓거나 관리하던 계좌였나 봐요. 근데 은행에서 사기 거래가 의심되면 자동으로 알람을 보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왜 우리나라도 가끔 안 쓰던 카드를 어디 가서 막 쓰기 시작하면 전화 오잖아요. 고객님 지금 어디세요? 뭐 어디 백화점에 있는 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평소에 다니엘이 체크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ATM에서 군데군데에서 막 현금이 출금되니까 이거 도난당했나? 은행에서 자동으로 다니엘이랑 보그다나에게 알람이 갑니다. 보그는 뭐지? 이 계좌에 아직 돈이 있었나? 다니엘에게 연락을 했어요. 근데 안 받아. 음성 메시지도 남기고 문자도 보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걱정되니까 다니엘의 어머니 사진 속에 있는 크리스틴에게 전화를 합니다. 원래 다니엘이요, 이제 어머니랑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다고 해요. 근데 크리스틴은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고 전화를 했는데 마찬가지 어머니 연락도 안 받아요. 크리스는 손녀죠. 시에라에게 연락을 했어. 시에라가 아빠랑 같이 지내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시에라도 연락을 안 받아요. 그렇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시에라, 할머니가 다니엘이랑 통화하고 싶은데 저기 아빠 어디 있어? 띵! 답장이 왔는데요. 할머니, 아빠 휴대폰 고장났어. 아마 내일 저녁쯤엔 연락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크리스티는 안심을 했어요. 그래, 손녀가 아빠 잘 있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보통 다니엘이나 시에라도 전화하면 따박따박 잘 받았거든요? 근데 문자만 띵 보낸 것도 이상하고 다니엘 성격이라면 딸 휴대폰으로도 연락할 수 있잖아. 엄마한테. 엄마 걱정하는데. 그런데 문자만 하나 왔다고? 얼마나 찝찝해요. 근데 그렇다고 크리스틴이 바로 아들 집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거든요. 일단 기다려보자.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립니다. 다음날 오전 10시쯤이었어요. 크리스틴이 다시 문자를 보냈어. 시에라, 당장 아빠에게 전화하라고 해. 할머니 연락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화하라고 해. 단호하게 보냈는데 답장이 와요. 할머니, 아빠 지금 샤워 중이야. 전화 못 받아. 이제 크리스틴은 뭔가 촉이 온 거예요. 이거 시에라 아니다. 너 누구야? 라고 답을 보냈어. 하지만 1분, 2분, 30분 답장이 없어요. 크리스틴은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이거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 다니엘이랑 시에라가 위험할지 모른다. 자, 가장 먼저 다니엘 친구 패기에게 연락을 합니다. 패기는 여성이고요. 다니엘 집 근처에 살고 있었거든요. 지금 다니엘이 연락 안 되니까 집으로 한번 가봐. 근데 패기가 마침 외출 중이라서 당장 가볼 수 없는 거예요. 한두 시간 걸린대. 일단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일단 볼일 다 보고 최대한 빨리 가볼게요. 근데 크리스티는 1시간, 2시간 어떻게 기다려요? 시간이 안 가지. 결국에는 911에 신고를 했어요. 제 아들이 이틀 동안 연락이 안 됩니다. 손주한테서 연락이 오긴 하는데 문자고 아무래도 손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경찰에서 웰페어 체크라고 하거든요. 가족이든 친구든 연락이 안 되면 찾아가요. 가서 잘 있나 확인해 보는 서비스예요. 경찰이 출동을 했어. 근데 마침 그 전에 친구 패기랑 이제 패기도 혼자 가기 무서웠나 봐요. 패기 친구랑 먼저 집에 도착을 했어요. 집으로 들어가진 않고 밖에서 기웃기웃했는데 경찰보다 먼저 온 거예요. 똑똑똑 두드려도 답이 없어. 패기는 슬쩍 드라이브웨이 차고 있는 쪽을 보니까 원래 다니엘 차가 파란색 닛산 알티마입니다. 그게 되어져 있는데 차는 안 보이더래요, 일단. 다시 한번 현관문을 똑똑똑. 조용해요. 근데 현관문 고리를 잡자 돌아가는 거예요. 잠겨있지 않아. 그럼 사람이 집에 있다는 건가? 차는 없는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안은 조용했고요. 뭔가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러요. 그리고
몇 분 뒤에 패기랑 패기 친구 진짜 난생 처음 보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으로부터 24시간 전으로 가볼게요. 문제 ATM. 누가 출금한 걸까? ATM은 CCTV가 있죠. 라스베가스 곳곳에 있는 ATM에서요. 남자 한 명이랑 여자 한 명이 다니엘 체크카드를 가지고 현금을 인출했어요. 당시 코비드 팬데믹 때였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잡히긴 했지, 카메라에. 자, 이후에 이들은요. 남녀가 윈코라는 슈퍼마켓으로 들어가요. 여기서도 다니엘 카드로 물건을 사요. 다음 장소는 홈디포. 홈디포는 북미에 있는 큰 철물점입니다. 진짜 커요. 거기 있는 자재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어. 거기서도 다니엘 카드로 뭔가 샀어요. 똑같은 남녀가 찍혔어요. CCTV에.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요 밑에 여자 보이죠? 뭔가 샀어. 이들이 마지막으로 행한 곳은 바로 다니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하룻밤 보냈고요. 다음날 아침에 10시 20분에 크리스틴이 막 심각하게 경찰에 신고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그 시간이었어요. 이들이 다니엘 차, 닛산 알티마 타고 도망가요. 라스베가스를 떠나는 모습이 잡혔어요. CCTV에. 그러고 나서 한 3시간 반쯤 지났을 때 패기랑 패기 친구가 온 건데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이 집입니다. 거실이에요. 일단 잔인하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다니엘이 죽어 있었어요. 그것도 온몸이 칼로 난도질 당한 상태였습니다. 부검했을 때 자상이 몇 개 나왔냐면요. 70개 이상 나왔어요. 대부분 머리 뒤쪽, 목이랑 몸통.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죽었잖아. 살해했잖아. 시신 훼손하려고 했어요. 그것도 불에 태워서. 다니엘이 죽으니까 이것들이 침낭에 다니엘 시신을 넣었어요. 그리고 불을 붙였는데 이게 전수가 되진 않고 한 절반 정도 탔습니다, 시신이. 그럼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또 이 집에 살던 시에라, 셋째 천사, 아빠랑 같이 있었거든요? 시에라 어디 갔을까? 뭐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용의자도 아니죠. 그냥 범인이야. ATM에서 현금 출금한 그 남녀 아니에요. 경찰은 빨리 잡아야 된다. 시에라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 위험하다. 그렇게 수배를 내리는데 사건 발생 3일 뒤에 4월 13일이었습니다. 단서 하나가 들어와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이 모습이에요. 버스에서 검표원이 무임승차 단속하고 있었거든요. 남녀 커플인데 요금을 안 내고 탄 거예요. 그렇게 경찰까지 불러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 뭐야? 수배범인데? 그리고 바로 시에라였습니다. 다니엘의 셋째 천사. 경찰은 우선 바로 체포했어요. 소지품 다 압수하고 휴대폰 안에도 뭐가 있나 어떤 기록이 있나 다 뒤져봤는데 어제 지금 기준으로는 3일 전이죠. 다니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진실이 담겨 있었어. 그게 바로 제가 처음 보여드린 영상. 그게 이들 휴대폰에 있었거든요. 얘네 누구냐면 시에라랑 시에라 남자친구예요. 제가 그 영상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막도 있어요. I don't know what to say. Welcome back to our YouTube channel. After Day murdering, day 3 after murdering somebody. Wow! Don't put that on the camera. It was worth it. And we had a lot today. 제정신 아니죠. 사흘 전에 살인을 했대. 자랑까지 해. 저희가 사람을 죽였는데요. 그러니까 옆에서 시에라가 그런 거 얘기하면 어떡해. 뭐야 이게. 자기 아빠를 살해했다고? 남자랑 같이? 아니 왜? 다니엘이요. 시에라 얼마나 사랑했는데 늘 가족들이 사랑에 목말라 있었는데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영상 속 남자는 18살의 에런 게레로입니다. 시에라 남자친구. 히스패닉 쪽으로 보여요. 성으로 봤을 때는. 뭔 일이 생긴 걸까? 얘네가요 2020년 6월부터 만났어요. 이땐 다니엘이랑 엘리자베스가 한참 시에라 양육권으로 싸우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 옆에서 시에라는 에런이랑 이런 달달한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지. 이게 다 시에라입니다. 자기 아빠 죽이고 이런 거예요. 이게 시에라예요. 16살 때 모습.
아빠는 자기 양육권 때문에 전처랑 엄청 싸우고 있는데 그 옆에서 시에라는 에런이랑 달달한 연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연애가 그냥 어린 아이들의 풋풋한 연애가 아니에요. 그냥 좀 미쳤어. 철없는 연애였어. 둘이서요,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 우리 엄마 아빠 몰래 LA로 도망가자. 이게 충동적인 계획도 아니에요. 우리 나중에 성인 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가자. 이것도 아니야. 아직 미성년자인데 진짜 도망갈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걸요, 다니엘이 가장 먼저 알게 됐어요. 다니엘은 엘리자베스에게 물어봤어. 당신 이거 알고 있어? 얘가 지금 남자친구랑 연애하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엘리자베스도 경악을 했죠. 바로 에런 부모님에게 연락을 했어. 둘 다 학생이니까 그 집도 난리가 나요. 어이, 뭐야? 우리 애가 LA로 도망을 가요? 결국에는 이 넷이서 만납니다. 학부모 넷이서 단판 짓자. 어떻게 해야 하나? 논의를 좀 하다가 아이들 서로 못 만나게 합시다.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근데 말을 듣나? 안 듣겠죠. 둘이 강제로 연락 차단하고 휴대폰도 검열하고 어디서 뭐 하는지 스케줄 다 보고 해야 되고 단속을 한 거지. 얘네가 진짜 도망갈 것 같으니까. 고등학교는 졸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시에라가 분노하면서 이 분노를요, 아빠에게, 다니엘에게 다 쏟아부었어요. 정확히 다니엘과 시에라의 사이가 어땠는지 알려진 건 없는데 아마 다니엘이 시에라랑 같이 살고 있을 때니까 총대를 맸겠지. 시에라 앞에서 좀 악역을 하지 않았을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것들이, 그래, 아빠만 사라지면 나는 에런이랑 LA에서 살 수 있는데 그냥 죽여버리지 뭐. 몇 개월 뒤에 2021년 4월 8일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니엘 시신이 발견되기 바로 전날요, 에런이랑 시에라가 ATM 가서 현금 다 뽑고 슈퍼마켓 가서 일회용 장갑 사고 표백제, 방수포 샀고요. 홈디포 가서 뭐 샀냐면 둥근 톱날, 기름을 사요. 그러고 다니엘 집으로 간 거예요. 준비 다 해가지고. 이게 정확히 얘네가 어떻게 다니엘을 살해했는지 그 과정은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경찰이 다 공개하지 않았어요. 아마 얘네가 미성년자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정황상 몇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또 나중에 에런이 한 잡지사랑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때 또 조금 발설한 게 있어요. 그걸 조합했을 때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일단 사망 일자는 정확히 몰라. 아마도 다니엘 살해하고 나서 슈퍼랑 홈디포에 가서 도구들을 사온 것 같아요. 그랬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여러분, 확실한 건 뭐예요? 다니엘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그 광경이 뭐였을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고 사랑했던 나의 작은 천사, 세 번째 천사가 손에 칼을 들고 나에게 달려오는 모습. 온몸이 난도질 당하는데 아마 마지막 순간에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감정으로 울지 않았을까요? 가장 쓰디쓴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 믿고 싶지 않았겠지. 우리 시에라가, 내 딸이 설마 나를? 얘가 지금 뭐 어디에 씌었나? 그렇게 저항하다가 결국에는 힘이 빠져서 마지막 숨을 내쉬었겠지. 평생 내가 품었던 내 딸 얼굴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요. 다니엘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지키려고 했어요. 노력했는데 결국에 돌아온 게 뭐예요? 와이프한테 배신당하고 이제 딸에게 살해까지 당했어요. 이보다 처참한 결말이 있을까? 이렇게 무려 70번이 넘게 흉기에 찔려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얘네가 시신을 훼손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요, 포켓 나이프를 썼대요. 작은 칼. 근데 안 되지, 당연히. 그게 안 들겠죠. 그러다 홈디포로 가서 톱을 사온 건데요. 이것도 잘 안 돼. 톱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좀 잔인합니다. 그 톱날이 다니엘에게 박혔어요. 근데 생각처럼 이렇게 되지도 않고 다시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둔 거예요. 톱날 들어간 걸. 거기다 집안에도 혈흔이 막 남아있으니까 그거 지우려고, 이거 표백제로 좀 지우면 되겠네? 좀 닦아야지 했는데 뭐 영화에서 본 것처럼 되나? 안 되지. 결국에는 그럼
그냥 아예 다 태워버릴까? 시신도 태우고 집도 태우면? 그럼 이렇게 힘들게 뭐 썰 필요도 없잖아? 근데 불조차 제대로 붙일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참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다니엘 시신이 완전히 전소됐어 봐. 집까지 불이 났어 봐. 옆집으로 불이 번졌어 봐. 그냥 다니엘 시신 넣어놓은 침낭에만 불이 조금 오르다가 말았습니다. 그런 동안에 계속 휴대폰이 울리고 있었죠. 엄마가. 크리스틴이 계속 연락했으니까. 응? 할머니한테 연락 오네? 아빠 지금 샤워 중이야. 답장 보내고. 아빠 차 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뭐 사고가 난 건지 뭐 기름 살 돈이 없었던 건지 차를 어디다 버리고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무임승차하다가 딱 체포된 겁니다. 어질어질하죠. 너무 잔인하죠. 자, 이들은 1급 살인, 살인 공모, 방화, 신용카드 사기, 강도 등등등 총 9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다음 해에 재판이 열렸는데 일단 죄질이 너무 나쁘니까 미성년자이지만 성인 재판으로 가요. 법정에서 에러는요. 반성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예상한 게 맞아요. LSD라는 약을 먹었대요. LSD가 소량만 복용을 해도 생각이 많아지는 거에 넘어서 뭐 거의 폭주하고 현실 파악도 안 되고 뭐 이성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러는 제가 약에 취해서 살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성을 하긴 해요. 뭐 그렇다고 약을 했다고 해서 감형 사유는 안 됩니다. 반면에 시에라는요.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아니요. 저 한 거 없는데요.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요. 절 너무 힘들게 했어요. 절 때리고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저한테 술도 먹였어요. 제가 많이 시달렸어요. 저 아빠 죽이지 않았고요. 저 진짜 억울해요. 왜 이러는 걸까? 혹시 시에라에게 정신질환이 있어서 아까 테라피스트 7번에서 8번 만났다고 했죠? 근데 그런 영향 때문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다니엘에게 학대를 당했나? 근데 그건 밝혀진 게 없습니다. 학대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심지어 시에라의 변호인도 아니요. 다니엘이 딸을 폭행했다거나 성적 학대했다거나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라고 발표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다니엘 집에 가서 살겠다고 했어. 나 아빠랑 살겠다고. 그것도 16살 다 큰 학생인데 아빠가 나를 학대하는데 엄마랑 싸우고 우버 타고 아빠 집으로 갔을까요? 어릴 때 보고 배운 게 아빠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그래서 가장 의심스러운 건 정신질환이죠. 아마 제정신은 아니었을 것 같아. 치료를 받았는데 점점 더 심각해진 게 아닐까.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정신감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재판받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없습니다. 시에라가 진단받은 정신병명이 없어요. 자, 어찌됐든 약을 했든 뭐 조현병이 있든 재판에서 감형 사유가 되진 않았고요. 둘 다 22년 뒤에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을 받았어요. 이게 뭐 사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범죄이긴 한데 미성년자에게는 사형을 주지 않는다라는 제도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많이 나온 게 22년 뒤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이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 장례식에는 장례식에 보통 가족 명단들이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시에라 이름이 없었어. 너는 이제 우리 가족 아니다 라는 의미죠. 또 다니엘 부고 기사에도 그는 2명의 사랑하는 자녀를 남겼다 라고만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에라는 아예 자식 취급을 안 한 거야. 크리스틴 할머니가 손주 취급도 안 한 거야. 어머니 크리스틴은요. 용서 그런 거 없습니다. 시에라와 에런은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뭐 내 손주라고 봐준다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22년형 나왔는데 뭐 모르죠. 가석방이 될지 안 될지는. 근데 여러분 22년 뒤에 나와도 얘네들 40살이야. 교화가 또 잘 될런지도 모르죠. 그리고 또 열받는 거. 엘리자베스가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타이거랑. 엘리자베스가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재선에 나왔는데 떨어졌어요. 예비선거에서. 근데 작년에 2024년도에 또 나왔어.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저는 살인자의 엄마가 아닙니다. 제 딸은 아빠에게 학대당한 피해자입니다. 아니 자기 아빠를 70번 찌르고 시신 토막내고 불태웠어요. 근데 그 딸이라고 감싸주고 있는 거야. 피해자라고.
그러면 좋아. 진짜 100번 양보해서 내 딸이니까 아무리 미워도 내 자식이니까 감쌀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감쌀 거면 조용히 혼자 감싸든지 그걸 왜 공개적인 석상에서 발언을 하고 선거에 나와서 떠벌리고 그리고 문제는 왜 죽은 다니엘을 가해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로 엄청 욕먹었어요.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사람들 여러분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당신 나올 자격이 없다. 아니, 불륜하고 딸이 아빠를 죽였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딸을 감싼 게 아니고 살인자 엄마라는 프레임이 싫어서 그런 거죠. 다니엘 가해자 만든 건 자기 돋보이려고. 아, 하빈님 정확한 지적 같습니다. 지금 뭐 하냐면 리얼터예요. 공인중개사. 부부가 같이 운영을 하는데 이게 인스타거든요. 깨가 쏟아져. 인스타를 왜 하는 건데? 리얼터라서 뭐 영업용 때문에 할 수 있나? 불륜해서 결혼한 주제, 그것도 전 남편 살해됐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심지어 이 포스팅 뭐냐면요. 지네들 결혼 기념일이래. 이거 좀 아니지 않아요? 다니엘 가족들이 보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 그냥 조용히 살지.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마다 화가 치미는 게 물론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들도 이미 벌어진 일 어떻게든 살려고 해야죠. 근데 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유가족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 나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리얼터로 일한다? 그게 뭐 생계를 꾸려야 하는 수단이다? 그러면 홍보용으로만 해. 부동산 홍보용. 왜 지들 결혼기념일을 홍보하고 있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예요.